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중이죠. 하지만 집권하고 1년이 넘도록 시장이 납득할 만한 공급 대책은 없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지금 남의 책임을 따져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남탓보다는 정책부터 재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정 동력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는데요. 흔들리는 증시와 형사소송법 개정, 또 육사 관련 발언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정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열돔이 사라지면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앞으로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전망입니다. 4,7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알아보는 YTN 연속 보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사고로 지난 5년 동안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부상자는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닌 경우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오전 7시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에 깔렸다는 보도가 잇따라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경기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이 창고에는 인화물질 191만 리터가 보관돼 있어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기 평택시 인화물질 보관창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검은 연기는 물론이고요. 뻘건 불길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위험해 보이네요. 지금 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시뻘건 불길이 반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금 폭발음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계속해서 치솟아서 동이 막튼 하늘에 긴 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리고는 있는데 폭발 우려 때문인지 좀처럼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안전 우려로 200m 떨어진 이곳에서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면적 930여 제곱미터 정도인 이곳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자정쯤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당국은 불이 확대될 수 있어 새벽 1시 반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시 40분부터는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어 새벽 3시 40분쯤부터는 전국 다른 시도의 장비까지 투입하는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된 상태인데요. 현재 충남과 세종, 충북까지 모두 95대의 장비와 238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화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긴장을 놓지 못하는 건 불이 난 창고가 인화성 물질 전용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나 알코올, 식용유처럼 불이 잘 붙는 액체를 사류 위험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창고에는 사류 위험물 100여 종, 191만 리터가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검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리한 내부 진압을 지양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는 동시에 차량은 우회하기 바란다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인화물질 보관창고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규모 7.4의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의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111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콜롬비아 시각으로 10일 아침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초기에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다가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아 콜롬비아 대통령이 111명 숨졌다고 확인한 뒤부터는 일단 숫자가 멈췄습니다. 주도 페레이라를 비롯해 리사랄다주에서만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3명, 칼리 등 주로 서부 지역에서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스프리에아 대통령은 1,600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그중 61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이 깔려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 5.0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페레이라와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 서부 지역 6개 공항이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에스프레이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동은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규모는 7.4입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의 사노세 델 팔마르입니다. 진원 깊이는 107km로 보고됐습니다. 네, 특히 걱정되는 게 지난 1999년 대지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무려 1,200명이 숨졌다고요? 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인데요.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3개 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지와 퇴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서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사랄다주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에 불과해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물에 깔렸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서부 킨디오주의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1,200명이 숨지고 5,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서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겁니다. 지난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했죠. 이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완전히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나스카판으로 불리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이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82%나 급감한 건데요. 입추를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들어 처음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2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8명으로 경기도가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154명에서 무려 82%가 줄어든 겁니다. 이달 들어 8해 동안 매일 100~200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7일 입추를 지나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진정되는 거로 보입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20명이 됐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이나 많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피해가 심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더운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지난주보다 낮아졌지만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호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상 등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해상에서는 오늘도 최대 4m의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 설악산 인근에서 피서객 7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폭우로 계곡은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잔잔한 계곡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만 갑자기 불어난 계곡. 댐이라도 터진 듯 순식간에 차오르고 피서객들이 대피합니다. 빨리 나와!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나와! 발목 높이 계곡은 30초도 되지 않아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고 뒤늦게 계곡을 건너려던 한 피서객은 급류에 휩쓸립니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고립된 건 지난 8일 오전. 폭우가 내린 곳은 강원 인제 지역이 아닌 태백산 너머 인접한 강원 동해안이었습니다. 비구름은 산맥을 넘지 못했지만 산 정상에 비를 뿌렸습니다. 산 아래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물놀이를 즐겼고 순식간에 불어난 급류에 고립됐습니다.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줄을 연결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1시간 반 만에 7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인접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계곡 물놀이를 중단하고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불어난 계곡은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무리하게 물을 건너려 하지 말고 즉시 주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한 뒤에는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는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사고. 기습 폭우가 잦아지는 만큼 하천과 계곡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윤곽이 드러날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진행되는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박빙 승부를 펼쳐온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두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까지 먼저 웃은 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권과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가 우세를 점했고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 경선에서 앞서면서 1.48% 차이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의 70%가량이 모여있는 핵심 승부처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오늘부터 하루를 간격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각각 수도권과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근길 시민인사를 시작으로 경기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며 당원과의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함께 조직 기반을 갖춘 전직 대표가 왜 약자 행세를 하냐며 정청래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 조금 지나치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호남으로 향한 정청래 후보는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며 하루를 연 뒤 김 후보와 같은 시각에 전북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해당 행위라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저는 근거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처럼 신천지를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격돌을 앞두고 기싸움도 팽팽했습니다. 제가 미세하지만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의 투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로 예상되고, 대구에서 1등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3위를 기록 중인 송영길 후보 역시
고향인 호남에서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호소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더해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승부의 향배를 가를 슈퍼위크에 진입한 후보자들의 막바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후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하는데요.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각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8.3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논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선 부동산 이슈를 놓고 니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이른바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 절벽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서는 민간이었다면 분양 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탓한다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은 폐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 종료 이후에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경합수본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숫자가 최종 단계에서 수백 명씩 줄거나 늘어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지역만 전국 3,500여 곳 투표소 가운데 29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전북 등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읍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0여 명이던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611명이나 감소했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85명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 2동과 송파구 가락 2동은 각각 147명, 98명이 늘었습니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계자 입건이나 추가 강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통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위법성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의 경우 그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본은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회 국조특위 세 번째 청문회에 출석한 선관위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문제가 된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다만 고의로 조작한 것도 득표 결과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여야는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가 회의를 반쪽짜리로 끝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3차 청문회 시작 5시간 만에 겨우 입을 뗀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은 최근 쏟아진 투표율 허위 입력 논란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못 입력하고 자료를 빠뜨린 건 아날로그 방식으로 집계하다 보니 노출된 한계일 뿐 고의를 갖고 조작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율 오입력 문제가 득표 결과 조작, 부정선거로 이어질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표 결과 이거 갖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득표는 각 당의 참관인 후보자들 또 그 관계인자들이 모두 입회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된 그런 수치다. 개선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기존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시간대별 투표율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야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여야가 종일 공방을 벌이며 회의가 멈췄고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만 청문회를 이어간 겁니다. 8월 18일 도저히 못 받겠다면 24일이든 25일이든 6일이든 좋습니다. 8월 중으로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증 날짜를 잡읍시다. 8월 18일 날 안까지는 임명을 하게 된다고요. 그 임명된 특검과 같이 날짜를 맞춰서 공개 검증을 하자는 게 왜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한 뒤에도 여야가 회의 시간 대부분을 공방으로 흘려보내면서 사태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는 흐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배상금을 요구하겠다고 맞불을 놨네요. 네, 지난 8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을 포함한 6개 요구사항을 발표한 데 대한 첫 반응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협상 대표들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란에 배상금을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y asked for money for the damage that we've done. I said that's a good idea. Well, we're going to ask for money for the damage they've done over a 50-year period. So if there's damages to be paid, I think Iran should pay those damages. 또 이란에서 살해된 5만 2천 명의 시위대와 전쟁 기간 숨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예멘에서 일어난 미 해군 구축함 콜함 폭탄 테러에 대해서도 이란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로이터 통신은 이 테러의 배후가 이란이 아니라 알카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상 요구 발언은 이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쯤 개방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100% 통제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미군이고 미군은 이란으로 가기 위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만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또 이란이 규례를 투하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이란은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군사 공격이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원한다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서도 곧 알게 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네, 이란에서는 미국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6개의 조건 가운데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مجمع عمومی سازمان ملل متحد محاصره دریایی از این جنس به مثابه عمل تجاوزکارانه است. مادامی که سایر نقض‌های آمریکا تداوم داشته باشه خب شرایط لازم 앞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영상을 다시 공개하기도 했던 이란 정부는 오늘도 모즈타바가 매우 건강하다며 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7시간 동안 면담을 했고 여러 가지 지침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대이란 제재로 인한 문제와 국민의 생계, 또 고용 문제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며 모즈타바의 대국민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تحریم داره ایجاد میشه و طبیعتا نحوه ایستادگی ما، همراهی مردم، وحدت و انسجام بحثایی بود که دیگه در عرض 7-8 ساعت مفصل گفتگو شد. 이란 국영 매체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군 총참모장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이란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 지도자 위독설로 이란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또 국민 결속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해 무려 6,000km 넘게 이동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결국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가 휘청거리고 불어난 물이 창틀 끝까지 차오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속 150km 넘는 강풍에 트럭이 쓰러지고 임시 건물도 나뒹굽니다. 가로수와 전봇대는 물론 대형 광고판, 태양광 패널이 지붕째 뜯겨나가기도 합니다. 고정용 콘크리트 더미까지 날아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这个石墩都砸到车里面了，车尾巴还有一个，这边的车也砸到了。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타한 중국 동부 연안 632m 최고층 상하이 타워도 휘청거렸습니다. 건물 125층에 있는 1000톤짜리 진동 흡수추가 50cm 정도 진폭 운동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设定的极限值是2米，1000吨重的阻尼器以产生反向运动的方式来抵消大楼的摆动。 누적 600mm 안팎의 폭우도 쏟아져 경제 수도권을 표방하는 연안 도시들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창밖에 물이 차올라 졸지에 수족관처럼 변한 집, 불과 몇 분 만에 창틀 끝 천장까지 잠겨버립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풍 상륙 직전 9살 소년이 경랑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哎呀，你多少危险！你这个人是，我跟你说那个，过来，快不要站在这里呀，不要下去啊！ 직경 1,300km, 거대한 태풍에 안후이성과 허난 등 주변 지역에도 산사태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는 12일 전후론 한반도에서 가까운 산둥과 베이징 일대에도 큰 비가 예보돼 한여름 폭염은 한풀 꺾일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기도 평택 메일유업 공장에서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유제품을 생산하는 메일유업 평택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연유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3시쯤. 작업 중에 사람이 쓰러졌다 이렇게 신고 들어왔거든요. 한 명은 의식 있으셨고 한 명만 심정지였어요. 2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직원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먼저 탱크 안을 청소하던 직원이 쓰러졌고 이를 발견하고 구하려 들어갔던 다른 직원까지 함께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탱크 내부에서 유독가스 같은 냄새를 맡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탱크 구조상 산소가 부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청소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면서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사과의 뜻과 함께 사고 직후 해당 공정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평택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벽에 끼어 숨졌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발생 16일 만에 최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2살 남자아이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했고 아이의 외할머니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 어린이가 인도를 따라 달려갑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진 12살 A군의 일주일 전 모습입니다. 응급실로 후송된 A군은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숨졌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질 당시 체온이 높고 탈진 증세를 보인 데다 신체 일부에는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하고 A군의 외할머니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A군에 대한 학대 신고가 4차례나 접수됐고 이달 초에만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2차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군은 목사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외할머니에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접근 금지와 격리 등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천안시와 협의해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려 했지만 아이가 적응하지 못해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던 A군은 수년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채 교회에서 생활하며 외할머니와 교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목사와 교인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던 코스피가 상승해 6,300선 턱 밑에서 코스닥은 7% 가까이 폭등하며 마감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급락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70선을 밑돌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가 늘면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많은 지역의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나겠고 서울이 한낮에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쉬어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밤더위도 주춤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4도, 부산 2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전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강한 열돔이 사라지면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앞으로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전망입니다. 4,7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김윤덕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알아보는 YTN 연속 보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사고로 지난 5년 동안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닌 경우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시각 11 오전 7시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에 깔렸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네, 다시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열돔이 사라진 뒤에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그리고 열대야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와 남부지방의 가뭄은 여전한데요.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 하층을 짓누르던 거대한 열돔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보는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고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열대야특보 역시 호남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대구는 21일 만에, 부산은 24일 만에 기나긴 밤 더위가 누그러든 겁니다. 서울도 이틀째 열대야가 사라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무더웠지만 지난주보다 상대적으로 살만한 날씨였던 셈입니다. 굉장히 폭염을 가져왔던 어차피 이중 폭염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태풍 자체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태풍은 3층까지 있는데 뜨거운 공격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하지만 최악의 더위가 가신 자리에는 바짝 말라붙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기상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본 표층 토양 수분 지도인데 농작물 뿌리가 위치하는 지하 40cm 깊이의 한반도 토양이 수분을 잃어 황갈색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강도 3에서 5 수준에 달해 최근 50년 평년 기준 최하위 수준의 극심한 토양 가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동해와 서해로 접근하는 연이은 태풍 잔해 비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방패처럼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날씨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이번 주 중후반 제15호 태풍 차놈이 약화된 이후에도 남은 수증기와 주변 기압기의 영향으로 강수 위치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분간 강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13호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한 가운데 약화한 비구름이 다음 주 중반 서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5호 태풍 차놈도 일본 도쿄를 관통한 뒤 동해로 진출해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동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열돔은 깨졌지만 이번 주는 바짝 마른 토양 위로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과 태풍 비구름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폭염 속에 강수량까지 평년을 밑돌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기상학적 가뭄도 문제지만 농업용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던 호수가 마치 작은 개울처럼 보입니다. 황갈색 호수 바닥이 훤히 모습을 드러냈고 경사면엔 물이 빠진 흔적이 퇴적층처럼 남았습니다. 섬진강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 옥정호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수율이 19.6%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너무 가물어서 문제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와야 되는데 와도 조금 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폭염 속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58개 시군이 기상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농업용수로 써야 하는 저수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47.8%, 평년의 70% 수준으로 56개 지역에서 농업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거제, 함안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며 가뭄 심각 단계로 올라섰고 15곳은 경계, 20곳이 주의, 18곳이 관심 수준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이 평년의 48에서 70%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태입니다. 논에는 이제 물마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목적댐 저수율은 그나마 안정적이라지만 운문댐과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남부 지역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저수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거나 급수차를 동원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한편 가뭄 피해에 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택배 노조원들이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산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어제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설 우편 집중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도 폭염 속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방치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동설 우편 집중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펠릿에 끼어 발등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까지 맹위를 떨치는 폭염 속에서도 소방관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관들도 아스팔트의 열기를 견디면서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승은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소방서는 이른 아침부터 출동에 대비한 장비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준비를 마쳤을 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장으로 나섭니다. 집안에 벌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30분가량 말벌과 사투 끝에 벌집을 제거한 소방대원 옷은 온통 땀으로 젖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14건, 15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당 3-4번씩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 관내에 접수되는 벌집 제거 요청 신고는 하루 평균 80여 건꼴. 무거운 방화복을 걸친 채 뜨거운 화재에 뛰어들고 벌집 제거 현장까지 출동하다 보면 어느새 진이 빠져버립니다. 저도 벌집 제거복을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옷을 잠시만 입었는데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탓에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을 정도입니다. 출근길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들도 폭염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손으로 가려보지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또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뎌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뜨겁고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또 뜨거워가지고.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극심한 더위에도 자리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있을 거고. YTN 최승훈입니다.
네,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 규모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와 관련해선 2028년까지 일부 기능을 임시 이전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첫 회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 산업부와 재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삼성전자, SK 임원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수준의 속도를 당부했습니다. 부지로 선정됐던 광주 군공항 기지 일부 기능 또한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차례 실무 점검을 통해 이전 시점으로 2028년이 가장 이르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보다 더 앞당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이 이동하는 광주 군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고 미측도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부지 250만 평 외에 필요에 따라 인근 부지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조기 준공 계획에 맞춰 전력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기업 임원들도 진행 속도에 놀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단축,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청와대 전담 조직과 국무총리실 범정부 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등 행정 절차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353조 원 규모의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착공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거둔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집중돼선 안 된다며 사업 초반부터 관련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성과가 참여 기업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영남 충청권의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8개 기업 392조 원의 투자를 계획한 충청권에선 6개 기업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12개 기업 총 31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영남권에서는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이나 설비 증설을 시작합니다. 전국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연구인력 주 52시간 제도 특례 조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문제인 만큼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지 6일 만에 관련 새 법안에 대한 국민의 입법 의견이 5천 건을 넘겼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증세를 멈춰달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실거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엿새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이 담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도 모두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찬성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 보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한 국가직 공무원은 어떻게 발령 날 때마다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글을 올렸고 장애가 있는 아이 학교 때문에 비거주한 학부모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 노모를 모시기 위해 비거주한 며느리도 실거주로 인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약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 거주로 인정하지만 다른 시군에 살았을 경우라는 조건이 있고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기 이주한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처럼 거주 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과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평생 집 한 채로 산 뒤 팔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용층을 지역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법을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느슨하다는 지적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알아보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중학생 참변뿐 아니라 구급차 사고로 지난 5년 동안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4천여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상봉동. 파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SUV를 사설 구급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구급차는 보행자를 덮쳤고 7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요양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내 9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구급차가 신호를 어겨가며 달릴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부터 켜는 사설 구급차들 때문에 시민들은 이 구급차에 대한 신뢰를 잃고 진짜 위급한 순간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환자를 살리겠다며 위험천만 운전을 하다 되려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구급차 사고는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11개 보험사에 접수된 구급차 사고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사망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4명, 지난해에는 9명이나 숨졌는데 최근 5년간 2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어떨까요? 해마다 수백 명, 지난 5년 동안 무려 4,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이 대부분 파손된 대형 사고만 해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급차가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 집계인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도 사설업체에 가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응급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운행 중 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언제쯤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부인으로부터 답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겁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직접 받은 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습니다. 가방을 인지한 경위를 두고는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 옷색에 맞춰 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서는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씨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또 특검 측이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선물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그간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 역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폭염 피난처로 불리는 강원도 대관령 옛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일대가 무단 캠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지 현수막과 차단 시설까지 설치했지만 일부 캠핑객은 취사와 빨래, 또 샤워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발 830m 대관령 옛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입니다. 캠핑 차량 10여 대가 선자령 등산로 입구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숲과 맞닿은 곳에서 버너를 켜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넘게 머물기도 합니다. 해질 무렵 CCTV를 보니 휴게소 주차장으로도 캠핑 차량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관리 인력이 퇴근한 틈을 타 주차장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말뚝과 밧줄로 막아놓은 구역 앞까지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차박과 야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경고 현수막이 무색하게 주차장 곳곳에 캠핑 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물을 여러 통씩 받아가고 심지어 빨래와 샤워까지 합니다. 물 샤워 이렇게 하시고 물도 받아서 뭐 떠가시고 있지 않고 이게 보관되니까 단순화된 방법이 좋아서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습니다. 밤새 쓰레기를 다 집어던져요. 먹는 것도 아니고 수북해요. 관리 당국은 지역 이미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캠핑 차량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공공장소를 캠핑장처럼 쓰는 무단 차박 행태는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후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등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오늘 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이른바 수호신 TF를 통해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오늘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성격의 수호신 TF를 조직한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극한 폭염으로 멈춰섰던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다시 후반기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경기는 요일에 상관없이 오후 7시에 시작하고 더위가 좀 더 일찍 가신다면 경기 시간은 예전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러시아 후방 도시를 드론으로 공격해 13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다쳤습니다. 민간인들의 전쟁 체감도를 높여 총선을 앞둔 푸틴 정권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고의적인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중부 도시 니즈네캄스크 상공으로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민간 시설과 에너지 시설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70명 넘게 다쳤습니다. 특히 한 호스텔 건물이 타격받아 사망자 대다수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200km 떨어진 니즈네캄스크는 정유 공장과 석유 화학 공장이 밀집한 에너지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국경 1000km 밖에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이처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다음 달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푸틴 정권을 흔들기 위해 후방 도시들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유시설을 겨냥한 작전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겨냥한 고의적인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На всех атакованных объектах находились гражданские лица, не участвующие в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ях.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киевский режим совершил преступление, не имеющее оправдания. 러시아의 맞대응도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민간인 5명이 사망했고 남부 자포리자와 북부 수미에서도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Только подъехал машиной, только остановился, бахнул. Как страшно стало, что по крыше раз. 양측은 서로가 전쟁을 끝낼 뜻이 없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어 평화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가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러시아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중동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요. 그 여파로 국제유가도 오른 영향이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는 없었는데요. 일단 시장의 관심은 오늘 12일로 예정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중동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서 그렇다면 미국도 과거 폭탄 테러와 이란 내 시위대 살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트럼프다운 군사적인 위협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핵합의 없이 전쟁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체 이 전쟁을 왜 벌였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세가 오른 거는 이란이죠. 이란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통항료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항로를 설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땐 적절한 대가를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친이란 세력의 공격 범위까지 넓어지고 있어 분쟁 해결을 둘러싼 의구심은 계속 커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인텔을 꼽아봤습니다.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위해서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탓입니다.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자는 주가에는 악재죠. 그래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지금까진 내부 자금이나 채권 발행으로 투자를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투자 경쟁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돈을 구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AI 경쟁이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뉴욕 증시였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산뜻함이 감도는 아침입니다. 밤사이 서울은 기온이 24.4도까지 내려가며 사흘째 열대야가 쉬어갔는데요. 한낮에도 극한 폭염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주의보 속에 33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밤사이에도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가며 25도를 밑돌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 대구 2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산간에만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릴 뿐 한낮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덥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3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며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등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앞으로의 날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 이어 밤부터 동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저지대 침수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